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림 영화 너무 좋죠.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영화 2시간 남짓 감상하셨고요. 이제 이병헌 감독님 모시고 어, 양경미 평론가의 모더레이터로 오늘 GV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GV는요, K 콘텐츠 아티스트 시리즈의 여름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리바운드, 드림 팰리스, 오늘 이병헌 감독님의 드림을 보고 또 감독님과 한번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네라처와 경희대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모더레이터 하실 분은요, 우리 그 영화 평론계 미스 코리아라고 불리는 실력이 있으면서 정말 미모와 뭐 이런 걸 다 갖추신 양경미 평론가가 전에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박사시고요, 영화 평론가시고 전주영화제 집행위원 뭐 여러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시는 평론가십니다. 그래서 평론가님께 진행을 넘겨드리고 저는 조금 이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양경미 평론가입니다. 오늘 드림 영화 재밌게 잘 보셨죠? 네. 저도 올해 이제 상반기 때 4월에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GV를 선뜻 이병헌 감독님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병헌 감독님 소개를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2008년도 이제 과속 스캔들 이제 각색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계속 작업을 이제 각색이나 뭐 하시면서 또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면서 또 그리고 2013년도에는 힘내세요 병은 씨라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로 이제 관객들을 만났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감독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작품을 내시면서 뭐 2015년 스물이라고 하는 작품 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2019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극한 직업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관객 수를 많이 모은 그런 대감독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드림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연출을 하셨습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영화는 개념 없는 전직 축구 선수 홍대와 열정 없는 PD 소민이 집 없는 오합지졸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그 칼럼을 통해서 청춘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영화계가 사실은 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영화가 사실 관객을 많이 든 작품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뭐 범죄도시 3편만 1,000만 관객을 동원했고 나머지 영화들은 100만을 모으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100만 모은 그런 영화가 두 편이 있는데요. 교섭이랑 이 드림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 두 편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한국 영화계가 관객들이 극장에 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리고 맞물려서 OTT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100만을 모았다는 거는 좀 높이 평가될 만한 부분이고 안타깝게도 손익분기점은 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감독님이 뉴욕 아시아 영화제에 다녀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에서의 반응도 좀 좋았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갔다 왔던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마이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저 조금 당황했어요. 그 대부분 외국 관객분들이셨는데 극한 직업들보다 많이 웃고 뭐 대회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영화제 관객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영화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관람을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대회 취지와 영화의 취지가 같다 보니 실제로 그 대회에 참석해서 뭐 이렇게 응원하는 것처럼 박수 치면서 보고 그랬어요. 음,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약간 당황할 정도였어요. 그 관객들이 한국도 저기 관객들도 있었지만 외국 관객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좀 근데 들었거든요. 교포분들이 많긴 한데 외국 관객분들이 더 많았어요. 네. 와, 외국에서도 감독님의 인기가 극한 직업을 통해서 알려졌고 뭐 그랬던 이유가 있나 보죠, 그죠?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예, 예. 못했는데 아무튼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좀 놀랐습니다. 어, 자, 좋습니다. 영화 드림이 이제 극한 직업 이후에 4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이잖아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전장의 큰 흥행 뒤에 이제 관객들을 만나는 그런 작품이라 좀 부담감이 좀 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이 드림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선택을 했고 극한 직업 이후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이게 준비했던 이야기고 시나리오도 한 12년, 13년 전에 쓴 거기 때문에 극한 직업 이후에 선택했다라기보다는 극한 직업이 도움을 받아 찍은 영화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극한 직업이 흥행에 성공을 했을 때 이제 드디어 드림을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뭐 그 흥행 이후에 대한 부담도 당연한 거고 어떤 작품이든 뭐 부담감은 있는데 극한 직업, 뭐 멜로가 체질 이런 작품 이후에 어떤 성공 이후에 어, 어떤 보상받듯이 투자를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투자 심사에 있어서 가산점을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점에 있어서의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가산점 때문에 밀려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유의미한 성과가 그래서 좀 필요했고 그런 부담감은 좀 있었습니다. 실화를 소재로 한 이제 작품인데, 그죠? 19, 그게. 근데 어떤 점이 그렇게 그 작품을 하고 싶었던 그 소구점이라든지, 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드림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 전에 이렇게 투자도 받기 힘들었었고, 좀 오래 이렇게 끌었는데, 왜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거를 몰랐어요. 그 홈리스에 대한 그 영화 안에서도 소개가 되지만 홈리스에 대한 그 편견도 있었고 TV에서 교양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됐었어요. 2010년 브라질 월드컵에 첫 출전했던 소민이 같은 캐릭터가 따라가서 그 대회 그 풍경을 스케치하고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저도 그걸 처음 보고 이런 대회가 있구나. 그리고 홈리스에 대한 편견이 있구나. 알 법도 한데 너무 몰랐던 거죠. 그런 미안함도 좀 있었고 또 거기에 있어서 의미는 분명히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브라질 월드컵의 내용들이 우선은 영화적으로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겠다 싶은데 뭐 주절 워낙 고민할 이유는 없었죠. 근데 아무래도 홈리스가 축구한다는 얘기하는 거가 투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밌는 한 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왜 투자사에서 거절했을까라고 하는 게 약간 살짝 어렴풋하게 이게 느껴지는데 감이 오는데 이제 아마 그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고 근데 극한 직업에 약간 힘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투자가 잘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 그런 말을 참 어떻게 됐는지를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시나리오를 이제 감독님이 좀 많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작품 활동을. 그러니까 영화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전에 들었지만 멜로가 체질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좀 써서 이제 드라마로도 나오는데 감독님은 이제 스코처럼 일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 계속 각색 작업도 하고 시나리오 쓰시고 또 영화도 만드시고 하는데 그 글을 쓰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 있는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원천이요? 네, 원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 가나? 그걸 뭐랄까 생기형 감독으로서 제 포지션을 딱 하고 네, 가난할 때 약간 예술성이 발휘된다는데 감독님은 영화의 예술성보다는 좀 이렇게 오락성, 코미디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진입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술 글쎄요 어떤 게 예술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일단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저는 좀 급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 감독님이 이렇게 작품 보면 좀 코미디적인 요소가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은 감독님 성격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지향점이 왜 그런지 좀 뭐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네. 우선은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그리고 한참 습작할 때 뭐 여러 가지 장르를 수없이 써봤는데 일단 코미디라는 장르가 작업하기 제일 수월했고요. 음.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어떤 그 판단이 있었고 스릴러나 뭐 이런 호러 장르는 쓰다가 무서워서 멈춘 적도 많고 본인이 그렇죠. 성격이랑 안 맞더라고. 하루 종일 뭐 사람 죽이는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피폐해지 가는 거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쪽보다는 나는 이쪽 같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2000년대 중반 뭐 요즘에 영화 감독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가 코미디로 많이 했었어요. 코미디 아니면 공포였는데 공포 쓰다가 제가 포기했거든요. 샴푸할 때 눈도 못 네. 감겠고 너무 힘들어서 이쪽은 아니다. 그럼 어, 코미디다 하고 써봤는데 글쎄요 그렇게 써지더라고요.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작품마다 이렇게 코믹한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관객들한테 이제 즐겁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또 그리고 영화를 볼 때 유쾌하게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공포물, 스릴러물은 좀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예전에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이었었는데 10명이 이제 심의를 할 때 영화를 봐요. 그럼 저 혼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 무서워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 나머지 이제 심의위원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은 무슨 영화를 전공한 사람이 공포 영화를 못 봐가지고 앞에서 소리 질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쳐다보기도 이런 했었는데, 심사할 때 같이 봐요, 이거를. 네, 같이 봅니다. 10명이 같이 봐요. 지금은 또 이제 좀 이렇게 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전문위원, 뭐 이렇게 소위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영화가 별로 없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2,000편이 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1년에 개봉한 영화. 근데 그전에는 600편 정도 이렇게 개봉을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심의를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좀 이렇게 촬영할 때 어려웠던 점이 좀 뭐가 있었을까요? 코로나죠. 코로나 원래는 2020년에 2020년. 촬영을 하고 21년 구정 개봉을 했었는데 어쨌든 2년이 늦어진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롯이 그렇게 좀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촬영이 중단되고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장면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헝가리에서 찍은 장면이 한 달 정도 가 있었는데 사실은 비행기 타고 제작비도 많이 가면서도 엄청 네, 좀 아무래도 촬영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콜롬비아에다가 준비를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해외팀에 나가서 이제 세트 허가받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남미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렇게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 이제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돈도 없고 헝가리에서 좀 지원해 준다길래 갔는데 갈 수 있는 나라가 진짜 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이거는 이 분량은 이 시간 안에 다 찍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준비를 잘해서 가긴 했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배우 스태프들이 그래도 어떻게 그거를 해냈네요. 신기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네. 그 배우들과의 어떤 이제 뭐 연기와 뭐 촬영할 때는 어땠나요? 그 배우 이제 아이유가 아마 그게 이제 브로커 전에 이게 먼저 찍었던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첫 이제 영화에 연기는 했을 텐데 어떤 디렉션을 좀 이렇게 해주셨나요? 글쎄 그 손윤 씨랑 지은 씨랑 연기 합이 생각보다 그냥 좋았어요. 그냥 주고받는데 달리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뭐 인터뷰에서는 뭐 대사 속도를 뭐 2.5로 해달라 뭐 이렇게 뭐 배우분들은 조금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눈에는 그냥 어려움 없이 잘 해내신 것 같은. 그러니까 그가 가진 말투, 그런 뉘앙스, 그 둘이 주고받는 호흡들이 그 편집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에서도 그게 좀 느껴져서 이제 어떤 속도감이나 그런 리듬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하는 정도 외에는 특별히 디렉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있는데 좋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감독님의 영화를 좀 보면은 작품을 보면 멜로가 체질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도 천우희의 대사나 이 이제 아이유의 대사가 너무 속도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멜로가 체질에서 좀 이렇게 좀 곱씹을 만한 아니면 생각의 여지를 좀 두고 좀 이렇게 좀 텀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막 계속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게 좀 이게 볼수록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좀 이렇게 듣죠. 그런 호흡이나 어떤 대사를 이렇게 배우들이 치는 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계산까지는 제가 못하고. 아니 근데 네. 우리가 나이가 배우들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좀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는 뭐 이런 게 있나?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청률이 그렇게 나온 거죠. 네, 네. 제가 시청률을 조용하지 못한 미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니 근데 조금 그런 이제 호불호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긴 하셨죠? 저는 극한 직업 배우는 다 호불호가 갈려가지고 익숙한데. 익숙하신가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원래 이제 그렇게 쓰는 감독님의 스타일이신 거죠? 멜로가 체질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당황했던 게 내가 주문을 안 했는데 배우들이 알아서 빨리 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대사 속도가 빨라지니까 제가 원래 분량 시간을 되게 잘 맞추거든요. 근데 멜로가 체질 같은 경우는 계속 회당 한 5분, 10분씩 짧게 떨어져가지고 촬영을 하면서 대본을 쓰고 추가 촬영을 하고 그렇게 애를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니까 이제 속도감 있게 막 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지기도 사실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빨리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말릴 수도 그러니까 없고. 감독님이 저는 이제 주문을 그렇게 디렉션을 그렇게 한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왜 네. 저렇게 평상시에는 말씀이 느린데 왜 작품에서는 저렇게 막 핑퐁 사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좀 빨리 이렇게 치고 좀 이래서 저는 사실 좀 약간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조금 이제 대사를 좀 곱씹고 제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저같이 나이 든 사람한테 그런 게 없이 젊은 사람한테만 하는가 이런 아니, 생각을 젊은 했었거든요. 사람들도 그렇게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 감독님은 이제 작품 이제 시나리오 쓸 때 타겟이나 이런 게 대상들이 주로 이제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멈춰져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주로 하시는 이유는 뭐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안 들어서 네. 바람이나 극한 직업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거는 좀 그렇게 연령층이 높거나 전체 대체적으로 관람이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변 사람 가까이 있는 그 친구 정말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다 보니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김내세 병원씨 같은 경우도 이제 30 즈음이고 20도 했고 이제 바람 같은 경우는 40대 50대가 됐고 어떤 세대를 다양하게 다룬 것 같아요. 다만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이야기, 뭐 자극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좀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세대를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60대 해야 되나? 네, 나이를 감독님 조금 젊으셔가지고 마인드가 젊으셔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합니다. 네, 잠시 좀 다른 쪽으로 갔다가 네,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묻고 싶은 게 감독님은 이제 작품성이 있는 영화는 별로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왜요? 다 작품성 있는데. 그러면 좀 상업성을 추구하시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좀 일단은 코믹, 대중영화라고 네. 생각을 하죠. 대중영화를 하는 사람이고, 어, 그게 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뭐 어떤 뭐 조금 다른 결의 영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일단 생계형 감독으로서,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영화, 작품성 좋은 그런 영화이면서 있다니까. 네. 작품성도 있고 돈도 많이 버는 영화. 그리고 작품성은 있는데 돈은 못 버는 영화. 작품성은 없지만 돈을 버는 영화. 작품성도 없고 돈도 못 버는 영화. 그 중에 뭐 어떤 걸. 작품성도 없고 돈도 못 버는 걸 뭐하러 해요? 그래도 되게, 거기는 아니시지만, 감독님은 뭐 작품성, 예술성, 우선은 상업성을, 오락성을. 우선은 대중영화로 몇 작품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이 살아가실 때까지는 근데 저기, 그 힘내서 병원실에서 대사가 잠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감독이 잘 되면 부모님한테 집 사준다고 뭐 그랬나? 아까 대사가? 풋내세경시에서 네, 네. 집 지어준다고. 집 지어준다고 그런 대사가 나오죠. 네, 네. 예, 극한 직업하고 저기 어떠셨나요? 집에다가 많이, 책까지 얹어서 줬죠. 대단하십니다. 삶이 좀 어떻게 많이 바뀌셨나요? 바뀐 건 없어요. 계속 바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 생활은 그렇게 바뀐 건 없고 뭐가 북한 달라요? 직업이 성공했을 때도 저는 저 멜로가 체제 글 쓰느라고 좀 약간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별로 즐기지도 못해. 많이 누리셔야죠. 이렇게 천만 강의를 병원하고 돈도 많이 버셨기 막 때문에. 누릴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진짜 소같이 일을 하시나 봐요. 그때 그렇게 많이 딴 감독들은 많이 하실 땐 이렇게 좀 많이 즐길 텐데 작품도 쓰시고 작품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지금 또 각색한 작품 중에 유해진이 나오는 작품이 그게 네. 그 힘내세요 병원 씨 찍고 나서 후반할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생활비도 없고 그냥 이제 생기는 감독이 사실 풀린 거예요. 그냥 빚도 지고 그래서 어, 정말 힘들 때였는데 그 달짝지근해라는 시나리오를 네.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 이한 감독님이 네. 그 시나리오를 사주셨어요. 얼마 그때 꽤 그때 썼던 시나리오인데 이제 지금 네, 그것도 이제 오래 걸린 거죠. 아무튼 그때 판 시나리오. 그럼 감독님은 시나리오를 도대체 이렇게 써놓은 게 몇 개나 되나요? 제 친구도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작가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가 잘 아웃풋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착착착 잘 써내는 거는 천재성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노력적인 것 같아요. 그 습작할 때 네. 그냥 하루도 안 쉬고 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서너 개씩 써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써도 실제로 막 이렇게 뭐 제작사에다가 이렇게 낸다거나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이런 게 쉽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어렵죠. 어렵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이 천재적인 시나리오. 그 천재네 그럼. 네. 다 팔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 이제 김희선이랑 유해진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달짝지근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이한 감독님이 이제 하반기 정도에 개봉을 하는데 거기에 시나리오도 우리 감독님이 쓰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힘내서 병원 씨 그때 썼을 때 2013년도죠, 그게? 2013년도죠. 네, 예, 그때 했던 또 시나리오를 잘했어요. 네,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제 얘기를 드렸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아마 플로어에도 좀 궁금해서 좀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뭐 질문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여기 마이크를 이쪽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저기 여성분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평소에 감독님 작품 정말 정말 좋아하는 팬입니다.
이번 영화도 정말 잘 봤고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 홍원표 배우님, 양현민 배우님 같이 이병헌 감독님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따라서 자주 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배우분들도 계시고 약간 한동희, 진유, 범수, 홍대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자주 쓰이는 이름들이 자주 보여서 되게 영화 보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이런 배우분들과 이런 이름들이 감독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연이라서 자주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영화 클라이맥스 부분에 그 날씨의 요정 노래를 삽입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 노래를 삽입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그 배우분들은 저랑 이렇게 작업 많이 한 배우분들은 독립영화 준비하면서 같이 하면서 만난 배우분들이고 사실 우리가 바랬던 거는 서로 바빠서 못 만나는 거가 목표였는데 그들이 별로 안 바빠요. 저도 지금 그래서 항상 스케줄 조율이 되고 개런티 상승폭이 너무 납득이 덜 가고 아직까지 실패 과정 중에 아직 저희의 목표는 바빠서 못 만나는 거예요. 같이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같이 등장하는. 예, 뭐 어울리는 역할이 있으면 어쨌든 연기는 잘하는 배우들이니까 이제 연락을 드리면 이거 또 시간이 되는구나. 그 배우분들은 좀 바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 각종 그럼요. 영화에. 서로 와서 못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죠. 바빴더니 네. 그렇고 그리고 한동희 뭐 그런 범수 이름은 사실은 제가 시나리오 쓰기 싫어서 막 도망가잖아요. 작가들은 앉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막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엄청 보내요. 뭐 폰트 뭐 이렇게 수정 뭐 이렇게 해보고 뭐 이름 생각하면서 그렇죠. 하루 보내고 그거라도 하지 말자.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거 사실 이름이 뭐 어떻게 뭔 상관이야 사실. 근데 그렇게 시간 보내고 노동으로 느껴져서 노동량이라도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친구들 이름을 썼는데 작품 수가 쌓여가면서 이제 너무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작품부터는 안 쓰려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클라이막스 음악. 그 음악 감독이랑 많이 싸운 건데 일단 정서적인 거였어요. 일단 스포츠 영화지만 스포츠 영화가 아니거든요. 클라이막스에서 누가 이길까가 궁금한 그런 스포츠 영화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낼 거가에 대한 성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음악도 좀 정서적으로 가고 싶었어요. 감정으로 자꾸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노래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마이너 감성이 있거든요. 약간 대중 음악이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고 저는 좋은데 그 음악이 영화 전반에 조금 깔려서 소개가 됐다면은 그렇게 나오는 게 생뚱맞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는데 음악 감독님은 거기서 한 곡을 그냥 그냥 이거 가지고 좀 많이 싸웠어요. 어, 근데 제 의견이 어, 진 거죠. 그래서 이 흥행 실패에 대한 책임은 음악 감독님한테 음악 그런 감독한테 지금 떠넘기고 뭐 있어요. 하나가 생겨서 다행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음악, 네.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다만 대중적으로 약간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은 했었어요. 네. 네, 괜찮죠. 그 앞에 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시청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 영화들은 대체로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마지막 그 최종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장면이 어느 정도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드림이라는 영화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기와서도 조금 성장을 위한 수단처럼 보여졌는데 그렇게 설정을 하신 이유가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번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이제 이병헌 감독님 혹은 뭐 각본가로서의 이병헌 감독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대사의 말맛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사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창작해 내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스포츠 영화라고 접근을 하지 않았고요. 그 대회 취지를 본다면 승패가 아니라 어떤 숫자를 뭐 어떤 기록을 남겨가는 거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거든요. 홈리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라는 이런 울타리 밖으로 살짝 밀려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대회도 마찬가지로 밀려나지 않고 완주하고 이런 어떤 경쟁을 통해서 사실 밀려난 사람들은 경쟁을 하지 못하거든요.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대회를 치른다라는 거는 일단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기자, 뭐 우리가 몇 골을 넣어서 스코어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이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그 대회 취지가 그래요. 자활의 의지를 두는 거거든요. 그 북돋는 건데 실제로 그 대회에 참가를 했던 분들의 자활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아, 그래서 그 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뭐그 문구도 있는데 아, 딱 한 번만 출전이 가능해요. 어, 그런 그 대회에 그 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려는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건 스포츠 영화야라고 어, 생각을 하지 않고 물론 준비는 스포츠 영화처럼 했지만 공을 통제한다라는 게 참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일단 준비는 스포츠 영화처럼 했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그냥 완주가 목적인 홈리스 드라마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말맛은 참 이게 천재인가 봐. 그런가 봐요. 그게 어떤 잘 모르겠는데 저 수정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앉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약간 무식한 쪽이에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일단 작업을 시작할 때 맨 처음부터 읽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60페이지 정도 되면은 1페이지부터 다시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의 습관인데 많이. 시간이 갈수록 오래 걸리는 거죠. 뒤로 한자도 못 갈 근데 때도 어떻게 많아요. 빨리빨리 작품을 많이 내신 그러니까 무식하게 계속 천재라서 그러니까. 수정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써놓고 걷어내는 편이고 직접 해보고 그러니까 좀 리듬감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직접 해보면서 좀 맞춰가는 편이고 수정하면서 재밌는 단어를 붙여 끼기도 하고 어, 계속 읽고 수정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오타가 없는 편이고 와, 계속 읽으니까 오타가 바로 잘 되지. 네. 뭐 이런 좀 무식한 편이에요. 무식하게 작업하는 편이에요. 저기 면에서 좀 더 시간. 뭐 취향이 나름이겠죠. 근데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파일을 그렇게 네, 많이 네, 지어가지고. 네. 네, 저쪽. 굉장히 작품성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흥미랑 작품성을 수익성에만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형 감독님의 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예전 드라마 작가 중에 김수현 작가처럼 대사의 호흡이 굉장히 빠르죠. 그런 것도 굉장히 생각을 했고, 다만 이번 지금까지는 이명환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했듯이 주된 이유를 꼽자면 일상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도 사람들이 크게 삶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고민거리가 잘 건드려지지만 그거를 또 하나 재밌게 풀어간다라는 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림이라는 거를 정말 직접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게 감독님 작품이 좋아서 그리고 처음으로 왜냐면 노숙자들 사람들이 노숙자 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싫다는 모두가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또 선생님께서 저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아니면 눈물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시간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시간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거라는 명령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서 그런 걱정거리를 어떻게 판단이 공부로 하시고 헤쳐나가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우선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작가이자 감독인 저 개인의 실패예요. 어, 뭐냐면은 전 감지하지 못했어요. 뭐냐면 지금 드림에 소개된 사연들은 제가 만들어낸 것보다는 그분들 만나서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그 많은 사연들을 듣고 봤는데 사실 별다른 건 없어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영화에서 소개되는 뭐 IMF, 뭐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뭐 어렸을 때의 뭐 그런 입보주 뭐 이런 건데 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그 사연들 중에 하나씩 이제 가져다가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근데 뭐 딸과 헤어지는 것도 그래요. 실제로 제 취재를 통해서 그 사연을 제가 보고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이 사연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심파로 느껴지죠, 당연히. 그 정보 관객분들이 이 모든 정보를 알고 가서 볼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대중영화로서 제가 좀 더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먼저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취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전에 그걸 감지하지 못했고 그거는 작가이자 감독인 저의 개인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냥 막 뭐 당연히 심파, 국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했던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 했던 거예요. 왜 이걸 국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전달 방식에 대한 제 착오였고 뭐 딸이랑 헤어지는데 그럼 뭐 울어야지 그럼 뭐 영통하자 이러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표현들이 좀 쉽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설명이 되길 바랬고 전달하고 싶었어요. 온 가족이 편하게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의 대중영화가 되길 바랬고 그만큼 많이 소개가 돼서 홈리스 뭐 비기슈 잡지 판매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소개가 많이 되길 바랬고 근데 대중영화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공익성을 생각하다가 조금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실패한 지점이 있는 영화인 건 인정하고 있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렇게, 아까 저기 없으신가요? 여기 한 번만 질문 받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코미디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유명한 감독의 영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희극 장르인데요. 이병헌 감독님 20부터 가까이 직업 그리고 드림까지 되게 많은 코미디 작업을 해오면서 어떻게 천만 관객을 웃길 수 있었는지 저는 코미디 장르를 쓰면서 느낀 시나리오를 되게 많이 적었는데 그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내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은 게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어려운 장르 같아요. 극장에서도 이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장르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뭐 시사회나 할 때마다 너무 쫄리고 두근두근하고 불발로 끝나는 씬들도 그럴 상당히 때는 막 많고 어때요? 죽고 싶죠. 근데 또 상영관마다 다르고 컨디션마다 다르고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가 굉장히 달라서 판단하기도 너무 힘들고 저는 내가 어떻게 그런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걸 그냥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코미디는 잘난 척 조금 못해서 약간 감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근데 그렇잖아요. 프로 이게 진심이 아니 진짜 아니. 어쩔 수 근데 없는데 감독님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는데 별로 그렇게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코미디를 어떻게 쓰시냐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많이 쓴다라는 말밖에 들을 필요 없어요. 진짜 많이 쓰고 많이 수정하고 많이 생각하고 대사 한 줄을 쓰려고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무식한 방법인데 또 예, 그렇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미디를 좋아하고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습득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전 영화부터 코미디를 봐왔기 때문에 뭐 제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한번 이 코미디로서 내가 얼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풀어볼게 하고 만들었던 게 바람이었는데 또 그렇게 마음 먹고 찍은 건 잘 안 안 되고 먹혔죠.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감독님들만 조금 알아주시더라고요. 감독님들이 저보고 잘했다고 할 때 미루 아닐까요? 망했구나 했어요. 그때 그때 막 이렇게 처음 시사를 했는데 감독님들이 이번 건 좋다고 어, 이거 그때 이거 망했다 하는 생각. 관객들과 코드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나는 이 장르를 정말 좋아해.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사실 영화라는 게 제일 큰 공부는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장르를 가장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그거 그 정도. 앞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더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이제 없는 그런 관계로 예, 음, 아쉽지만 여기까지 GV는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 황영미 교수님 예, 마무리를 지어주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너무 재밌죠? 네. 아쉽네요. 좀 빨리 끝내기가. 네. 네, 영화가 좀 길어가지고, 네. GV가 조금 40분 정도 늦게, 늦게 시작해서 지금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또,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좋은 시간, 또, 영화 드림에 대한 어떤 기억, 뭐 이런 것들도 간직하고 댁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또 이 GV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름, 세미나, 여름 GV는 끝내고요. 이제 가을과 겨울에 또 좋은 감독님들 또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